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이번 국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면 돌파 의지로도 읽힙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경철 의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소개한 이유는 검찰이 관련된 영상, CCTV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달라, 제출해달라라고 했는데 거절했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뭔가 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라임 사태가 그리고 그 옵티머스 사태가 단순히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이었느냐 아니면 정권 실세가 연루된 정권 게이트냐 이 부분에서 지금 야당은 정권 게이트다, 여당은 아니다. 그냥 단순히 금융감독원이 부실 감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커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그 스타모빌리티입니까?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실질적으로 전주, 돈주인 이 사람이 법정 증언을 하면서 청와대 관계자에게 내가 어떤 금전을 로비를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청와대로 이제 불똥이 며칠 전부터 막 튀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아마 내부 조사를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리 청와대 정원 관련 있는 거야?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우리 청와대는 관련 없는 거다. 결국에는 금융감독원이 이게 2017년도부터 이게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사실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을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3년 동안 묵힌 게 결국 이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관계없다. 감독원이 부실 감사를 했고 결국 감독원 직원도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이 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니 모든 것을 밝혀보자.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이고 제가 볼 때도 뭐 지금 청와대 관계자로서 로비의 대상으로 지목된 분도 명예훼손이다. 고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청와대는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권 게이트가 아니라는 그런 자신감을 어제 대통령께서 밝힌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김영준, 검찰 수사에 성역은 없다. 적극 협조해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이제 이 사태를 여러 각도로 지금 보는 데가 많고 특히 국민의힘은 이거 권력형 비리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를 소개하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도 내가 뭐 여기저기 좀 취재하고 알아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나름 여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라고 그럴까요? 진상을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측근이라든지 뭐 친족들이라든지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형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말하자면 재산과 관련돼서 부를 축적하는 어떤 그릇된 방식이었고 다 그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성격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여야에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역 연고든 어떤 특정 대학의 연고든 간에 그런 인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말하자면 또 실패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과거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기획해서 뭔가를 말하자면 돈을 이렇게 챙겼다라면 지금의 성격은 김태년 대표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잘해 보려다가 또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양으로 이런 정치권 로비를 종행으로 해온 것 뭐 그런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자면 많은 피해가 있어서 또 많은 실질적인 돈의 액수도 그렇고 몇천 명의 어떤 피해자가 있는 것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만은 야당에서 공세하듯이 그렇게 권력형 게이트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올 초부터 했던 어떤 그 검찰개혁 과정에서 말하자면 남부지검이라든지 금융특별한 어떤 전문통들을 말하자면 검찰개혁 속에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야권이 주장하듯이 이런 말하자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다. 또 혹은 최근에 늘었습니다만 청와대에 대한 CCTV 기록 사실은 뭐 안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뭔가 숨기는가 보다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한도 지났고 예. 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런 야권의 주장에 어떤 말하자면 그런 어떤 힘이 실리기 전에 실제 파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맞다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더 진행이 돼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이런저런 조각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과거에 그 이제 게이트 사건이 많았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항상 임기가 말로 갈수록 그런 사건이 나올 개연성이 있는 게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단 말이죠. 야당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권력형 게이트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정도까지 왔고 따라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특검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권력형 게이트라고 단정하거나 추정하기는 아직은 너무 정황 같은 것들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한 정도라면은 이례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렇다면 뭔가 여권도 아까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소한도 이거는 일종의 금융사기인 것이고 접근을 시도했는지 모르지만 과거의 권력형 게이트라는 게 그야말로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고 정치 자금을 모으고 이랬던 거였잖아요. 전형적인 그 정경유착 같은 형태가 권력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렇게 규정하기엔 지금 너무 이제 전혀 그런 그 정황은 없는 거죠. 단지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 몇몇 이름들이 있잖아요. 전현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밝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팀도 보강을 했고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인력 보강을 승인을 했고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특검을 도입하는 건 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가 보강됐기 때문에 이 수사를 좀 지켜보고 그 사건의 어떤 진전을 본 다음에 특검 도입 여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게 아직 권력형 게이트다. 과거 정권 같은 그렇게 하기엔 너무 여러 가지 정황이 맞지 않는다. 자, 이 사건을 보는 여야의 시각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야 지도부의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검찰은 라임과 옵티머스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적극 수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저는 어저께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침을 내리신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현재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 상황이 대통령이 말씀과 같이 철저한 소위 수사 진행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역시 또한 회의를 같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경철 의원 지금 여야 지도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지는 않지만 오늘 보수 한 매체 칼럼을 읽어보니까요. 아예 그렇게까지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어떤 그 권력형 비리의 형태는 첫 번째는 이제 재벌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뭐 재벌 삥뜯기라고 표현했던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는 토건형 뭐 이렇게 수서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그랬다면 이번에는 아예 금융 비리로 직접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던데 그게 야권의 시각이기도 할까요? 지금 가장 그 야권에서 의심하신 것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계시던 분이 변호사 출신인데 이분이 청와대에 재직하면서도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된 회사에 그리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지분을 9.8% 보유를 하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돈 세탁처로 활용한 회사의 지분을 또 상당 부분 갖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청와대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엔 청와대가 비호하고 그리고 청와대와 관계된 사람들이 보호하고 이래서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그에게 돈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익을 편취하고 이익을 편취한 일정 부분을 나눠 썼다. 이러한 것이 야당의 주장인데 이제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요.
금융감독 당국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감독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본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자본금이 모자라면 이 회사는 퇴출되거나 펀드를 만들어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상화 이행 계획서를 금융감독 당국이 똑바로 체크를 하지 않고 그 계속 미적미적거리는 바람에 201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묵힌 것이 결국에는 1조 2천억이나 모으고 2,900여 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지금 사고가 터지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대표란 사람이 법정 진술에서 청와대에 돈 줬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거죠. 결국에는 검찰이 똑바로 수사를 했다면 이것이 빨리 조사가 됐을 텐데 가장 큰 문제는 금융감독 당국이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고 물론 돈을 받고 이런 감독 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컸지만 검찰도 이것을 빨리 조기에 많은 수사팀을 투입해서 조기에 수사를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에 이것이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공적인 기관들이 책임감이 좀 부족했다.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김영규 의원, 그 변호사가 차명으로 그 관련된 펀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그런 부분은 좀 석연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모랄 해지를 할까? 당시에 어쨌든 그 민정수석이 교체 시기에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국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민정수석으로 누굽니까? 김조원 수석이 들어왔을 때 그 시기에 들어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스크린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좀 철저하게 좀 규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따끔하게 이 정부가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을 말하자면 그 청와대에 다시 뭐 농어촌 공사 비상임 감사로 있다가 청와대로 올리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크게 보면 정치권 영역에 넘나드는 인사들에 대한 스크린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통 대충 대선 캠프에서 같이 무슨 직위를 하다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뭐 대통령 직속에 무슨 위원도 하고 이러면서 또 뭐 직위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성립돼 보니까 스크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맹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조금 이번 뭐 앞으로 대선도 오겠습니다만 정당 이번에 좀 사건과 관련된 분 한 분은 또 서초갑에 출마했던 말하자면 뭐 공식 선거에 출마한 경험도 있는 분도 연루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치권 주변에 있는 뭐 정치를 직접 하시는 분이나 정치를 도우러 오신 전문가들, 뭐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조금 더 각별한 어떤 자기 검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이 청와대에 근무한 점 그리고 또 이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때 같으면 한참 걸려야 될 기한을 빨리 당겨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야당으로 하여금 이게 권력형 비리 아니냐라는 공격을 할 만한 소지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국감에서도 이 공방이 펼쳐졌는데 그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장님이 옵티머스 측의 문건에 나온 당사자가 아닌 누구로부터도 이러한 전화를 이 사업과 관련된 전화를 추천 또는 부탁 또는 하라고 지시 이런 전화 또는 면담으로서 지시받거나 부탁받거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이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이번 언론 보도돼서 그럼 옵티머스 저는 이 옵티머스 문제는 단순 그 사기 사건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뭐 무슨 권력형 게이트 이렇게 몰고 가려는 이런 정치적 공세가 또 우리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국난 극복에 매진해야 될 시기에 또 이런 정쟁으로 가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뭐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털면 털수록 이게 좀 벗어나는 일일 텐데 검찰 수사가 아무래도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이제 검찰 개혁 차원에서 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한 적이 있어요.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건데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만약 그런 합수단이 계속 있었으면은 이 사건 수사가 좀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여권의 권력 게이트로 규정하고자 하는 야당의 공세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할 명분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그 이미 구속된 사람인가요? 그 문건에 네. 여러 그 지금 이 여권 인사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 입에 주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이런 사건들 보면 어떤 데까지 어떤 경우는 팩트이고 또 어떤 사안은 전혀 팩트가 아닌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밝혀지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검찰이나 이 정치권이 그 사람 입에만 주목할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그 문건에 이런 정황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이런 이 사안을 지금 아직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분명히 석연찮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여권에 이제 대통령까지도 말씀하신 정도니까 문제는 검찰 수사가 국민들이 보기에 일단 보강을 했으니까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줘야 돼요. 그렇지 예. 않고 여전히 이 사안을 또 그냥 적당히 지금 검찰이 이 수사를 많이 미뤘던 거 아닙니까? 이 사건도. 그래서 그러한 그 인상을 준다면 이거는 굉장히 크게 특검 얘기는 뭐 당연히 나올 거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검찰이 기왕에 수사를 이제 보강하고 이랬으니까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철저히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예. 라임 옵티머스 사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니 기자회견까지 취소가 됐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공동성명에 항상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이런 게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명서에 그 내용도 빠졌습니다. 자, 이러저러한 문제로 요즘 한미 간에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그래서일까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급히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방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보시죠. I first want to congratulate Minister Seo of North Korea. Strong. And I look forward, Minister Seo. 에스퍼 장관님께서 오늘 저와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헌화 행사에 함께해 주신 것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 정신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장관님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전자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자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 이 기자회견까지 취소했다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전자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이 방위비 협상 부분이 우리하고의 미국 시각이 우리는 뭐 한 그전에 비해서 막 10% 정도라면 네. 미국이 50% 이상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주둔 비용, 뭐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전작권의 시점 혹은 주둔 비용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을 조금 마지막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사실은 에스퍼 국방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한미 간에 이렇게 갈등을 빚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분위기가 저는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선 분위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최창렬 교수 견해는 아마 어떠세요? 우리나라 전략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좀 트럼프 후보하고는 좀 약간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예. 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 문제도 조금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시간 좀 끌 필요가 있어요. 예. 게다가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이미 작년에 합의가 됐었어요. 1조 389억이 이제 방위비였는데 거기서 13% 인상하는 걸로. 근데 트럼프가 틀은 거 트럼프가 아닙니까? 틀은 거예요. 예. 이걸 합의를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사인을 안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한미 당국자 간의 실무자 간에 이미 합의된 것을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지금 한미가 합의한 이 1조 389억에서 13% 인상이라는 금액이 막대한 금액이에요. 전 세계 이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뭐 그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기지거든요. 전 세계 최고의 기지입니다. 면적으로 보나 시설로 보나 예. 이런 걸로.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기자회견을 취소한 게 무슨 뭐 신형 북한이 제 이번에 보여준 ICBM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 나올까 봐라는 그런 언론 보도 분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결국 방위 분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주한미군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얘기가 지난해 공동성명에 있었고 이번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한미 간의 이 방위 분담금을 두고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시작전권 문제도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미국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에스퍼 장관 얘기가 전시작전권의 한국사령관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 예. 얘기는 우회적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빨리 가져오려 하는 것이고 또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요. 한미연합사령관은 우리가 갖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작전은 또 미군이 지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이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예. 아마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이 취소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방위비 분담 이렇게 주요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이수혁 주미대사가 뭐 70년 전의 선택 그리고 또 꼭 우리가 동맹이니까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한 것도 이런 어떤 협상의 그런 작용을 할 것을 생각하고 한 발언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한편으로 두 가지 측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상당히 그 주미 대사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구나 이런 예. 불편함을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전략적인 발언일 수도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분은 저분이 무슨 진짜 말하자면 한국에 간 대사인지 예. 북한에서 파견한 대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분도 예.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뭐 그렇지는 않고 다소 이제 맥락을 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바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전략적 모성을 말하자면 외교부 차원이나 국방부 차원이 가져갈 필요 있고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 기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결론이 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탐색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철 의원 송은 실장이 지난 13일 미국에 갔는데 공개적으로 간 건 아니었죠. 기자들은 잘 몰랐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과 그 회담을 했고 한미동맹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걸 청와대가 보좌를 냈으니까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도 만나겠죠. 그런 식에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런 메시지를 청와대가 다시 날린 것으로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수혁 대사가 한 발언을 조금 적절치 않았죠. 주미 대사가 그런 말을 해버리면 미국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그 발언은 대사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다. 뭐 문정인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좀 연구자의 자세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은 저런 의견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지만 대사가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았다.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이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한미 동맹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에. 지금 아무리 미국이 자꾸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해도 우리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꾸 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좀 파악한 대사로서의 발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필요 없는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김종인 대표가 대통령이 직접 답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의 쓸데없는 오해를 부를 필요는 없다. 한미동맹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협상점을 찾고 국익을 찾는 것이 맞지 필요 없는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익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은 실장이 미국에 가서 폼페이오를 만난다고 그러는데 당초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에 가면서 우리나라 오기로 돼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오고 그냥 돌아가 버렸고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되고 모양새는 좀 좋지 않아요. 뭐 미국 측 일정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국무장관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사실상 우리나라를 치면 국무총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 계승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것을 오늘 청와대로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 사정회의에서 못 만났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확실히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그런 위치를 했고 그러한 자세를 확인받았기 때문에 국민들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가
동일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미국 가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종전선언을 너무 독촉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 지금 북한의 만행 때문에 국민 정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 부분은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 김선동 사무총장이 물러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 위기설까지 나오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김선동 사무총장 지금 서울시장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런 일들을 지휘해야 될 입장에서 출마하는 것 옳지 않겠죠. 그래서 물러났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좀 조정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지요. 그것을 과연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김정인 위원장 입지가 조금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지도부 갈등설이 나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뜻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두 사람은 맨날 우리 뭐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밖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요.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죠.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무총장님 사의 표명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니 뭐 사의 표명은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다고 그래서 내가 수리를 했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본인 스스로가 다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보기에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갖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표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략 우리가 모실 때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로 비대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예상하고 이야기한 대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못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 이건 뭐 예를 들면 상황이 내가 비대위원장 하는 것이 더 당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든지 내 뜻을 펼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요런 얘기 전혀 뭐 갈등은 일단은 없단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언론에서 갈등하고 그 갈등이란 단어를 쓰는 그 자체가 저는 알겠습니다. 불손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적어도 삼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의 문제가 고리가 풀리지 않으면 지금 와서 그걸 갖고 오는 거는 굉장히 그건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디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하자라는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삼선 의원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오늘 아침에 주호영 대표께서도 라디오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 논란은 없었는데 왜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당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단점을 당신이 좀 도와주는 좀 이렇게 이 감싸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되고 또 우리 내부의 잠룡들에 대해서 백종원 씨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폄하시키는 또 당 외에 있는 또 좋은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뺄셈의 정치를 하면요. 저희들이 20대 총선에서 그렇게 패배한 거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뺄셈 정치였고 그런데 나를 따라라. 최창정 교수 보시기에 왜 김정인 위원장 리더십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전혀 저런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향한 곳하고 또 지금 이제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분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해가지고는 국민의힘이 전 대선에서 되기 어렵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좀 다른 얘기 같긴 합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정강정책에 넣고 5.18 민주화운동도 넣고 이랬잖아요.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장 이제 지도부를 교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자꾸 저런 부분이 나오는 거하고 또 하나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야권의 여러 후보들이 있잖아요.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아주 이 여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김정인 위원장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되게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색깔을 바꾸는 게 이 김정인 위원장의 본질적인 처방이고
이분들은 그게 별로 불편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러한 것들을 잘 조율해 나가지 못하면요. 결국 여당 얘기하는 거 비판만 하고 흠집 내기로 비칠 수 있는 게 많다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 의원 보시기에 김종인 위원장 내년 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가긴 가겠죠. 하지만 좌충우돌하면서 계속 불협화음을 일으켰죠.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리더십 상처 입은 것은 소통 부족입니다. 김선동 사무총장이 떡을 양손에 다 잡고 두 개를 다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경선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도 나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김종인 위원장이 그것을 잘 몰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냐? 그것도 몰랐다면 소통이 부족한 것이고 정보 파악을 잘 못한 것이죠. 그러니 당내에서는 심판이 선수를 겸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의를 표명하고 사무총장직도 이제 내놨는데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사무총장 한지도. 이런 식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당을 이끈다면 지금 굉장히 사실 당 내부에서는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내 103명의 의원들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하지 않고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는 좀 이번 사안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눈높이 안 맞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죠. 아까 장재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사람을 좀 키워가야 되는데 또 의원들도 말하자면 김종인 위원장이 내세우는 두 가지 어떤 공정경제라든지 노동 유연성 방향을 좀 잘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친재벌적인 어떤 대기업적인 국민의당의 흐름을 조금 더 분산시켜서 더 많은 중산층이 오게 하는 부분이 맞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학습하지 않고 벌써 제가 보니까 김선동 유일호 이 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식되느냐 하면 친박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의원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저분은 내년 3월 나가니까 이제 친이는 친이대로 친박은 친박대로 장대현 의원처럼 홍준표 팀은 홍준표대로 나오고 나서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같이 섞여서 뭔가 새로 만들어보자 영차가 안 되는 거고 특히 안철수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아주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안철수라도 서울시장을 시켜서라도 뭔가를 올라가자라는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그래서 마음씨 좋은 주호영 대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형국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의 개혁적인 방향 제시를 여당 패널들은 잘 잡았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한다면 시대의 흐름을 못 쫓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이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거부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탄핵이에요. 탄핵. 김정인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요, 지금도. 지난번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럼 그건 무조건 사과해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 언급이 없고 국민들이 볼 땐 뭔가 저당을 지지해 주고 싶어도 저당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저런 부분에서 맴돌면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개인 생각입니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네.